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 계속 함께하는 큐티 보이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해장 상담소가 돌아왔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어요. 제가 네, 트위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반겨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마음의 안심을 조금 하면서 네, 해장 상담소 들어주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출근 시간에 듣는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해장 상담소 꼭 들어봐야 봐라 막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백내시 에피소드에 팟빵으로 후원을 두 분이나 해주셨습니다. 팟빵 후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아, 제가 이런 후원을 받을 때면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드디어 무명님이 나오셨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아, 네. 무명님 간만에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근황을 좀 나눠주시면. 근황이랄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힘든 아직도 가정의 달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 속에서 지냈습니다. 네. 아, 네. 저 말 속에 많은 에피소드 담겨있는 것 같은데 풀지 않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할 말 많지만 네. 네. 뭔지 많은 분들이 아실 네. 것 같아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네. 그리고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네, 닉네임은 코난이시고요. 직접 자기의 닉네임과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이런 소개들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닉네임은 그냥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코난도 좋아하고 그래서 코난으로 정해봤고요. 미디어 운동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고요. 저도 그 근황이라고 하면은 뭐 이번 5월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많은 연락과 시달림이랄까요? 그런 걸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5월이 빨리 지나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전에 이거 짜지 않았는데 저도 근황 얘기 준비했을 때 가정의 달 네, 저는 안 갔는데 본가가 좀 멀리 있어서 안 갔는데 전화만으로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네. 맞아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막 선택해서 막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 얘기를 하기는 뻘쭘한데 무슨 그 용건으로 전화한 거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푸념을 듣고 너는 왜 어버이날인데도 안 오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무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대체 가정의 달인 게 왜 필요한 것인가 언제부터인지 네. 가정에 뭔가 네.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런 이런 맞습니다. 걸 의미하는 것인가. 네. 근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 너무, 이벤트가. 너무 네. 심하게 매해 네. 힘들어요. 네, 셋 다 동일하게 지금 가정의 달 얘기를 했고요. 가정의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가정의 달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해장 상담소를 들으시면 네,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의 이제 근황 토크는 끝났고요.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그 사연 모집 리트윗이 세상에 올리자마자 지금 500건이 넘었나요? 와. 500건이 넘었죠. 와우. 네, 너무 그래서 아저씨의 쌓인 게 진짜 많구나. 사연을 아저씨로 저희가 모집을 했고 그래서 요즘 인기리라고 말하기 싫은데 시청률이 좋다고 자꾸 네. 근데 그게 그러게요. 과대 언플인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 시간대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리에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고요. 이게 사실 시작 전부터 신업 떴을 때부터 그 제목 떴을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맞아요. 예, 논란이 됐었고 사실 민우의 사무실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어떤 화제였죠? 화제몰이. 예, 뭐 아까 뭐 이 얘기가 나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사실 저가 주축이었고요. 방영되기 전부터. 네, 그것도 있었고 뭐 어제 뭐 거기에서 어떤 대사가 나왔다더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들 스트레스와 분노를 쏟아내곤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이야기가 오갔던. 네. 사실 제 주변 사람들 어떡하냐 이거 유해 물질 나왔다. 이 물질을 어떻게 여과해야 하냐 여과가 가능한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해장 감독소에도 좀 조근조근 얘기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했고 역시나 띄웠더니 여러 아바툰 반응이 나와서 지금 요 방송을 위해서
아니시겠을 수도 있지만 다 보셨죠. 네, 네. 네, 봤습니다. 이게 네. 나의 아저씨가 총 16부작인데 지금 12화까지 이제 했고 지난주에 한번 결방하면서 뭐 스페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메이킹 거를 필름. 했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조근조근 들어가기 전에 좀 전체적인 소회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코나님. 코난님.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맨스플레인을 몸으로 떠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인생이나 뭔가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조언 그리고 그거를 몸도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맨스플레인이 나한테 굴러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과할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해물질을 어떻게 여과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이라면 이제 저는 그 OST 중에 하나인 그 사나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그 사나이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그 가사에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거짓 없는 너털웃음 매력 있어. 언제 봐도 매력 있네 그 사나이. 즐거워도 괴로워도 미련 없이 날리고 뭐 약간 이런 식의 가사가 몰랐어요. 뭐 뒤에 보면은 그 사나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 뜨거워진 내 마음을 고백할까 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사가 이제 그 삼형제가 술을 마실 때나 뭔가 이렇게 되게 허튼 짓을 하는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약간 나의 아저씨의 어떤 감성을 대변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음. 허밍으로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이 그쵸. 허밍이 너무, 낫죠. 너무 네. 드네요. 음. 전 너무 노골적인 그렇죠. 가사인데요. 네. 아마도 드라마를 위한 OST인 것 같은데. 네. 네. 이 아니에요? 부르신 분이 여성분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더 뭔가 이게 나의 아저씨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나이라고 드라마 제목을 바꿔도 별로 이상할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저게 사실 여성 목소리로 부른 네. 것도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와. 네. 네. 무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 흥미롭게 봤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드라마가 엄청 진짜 화제성이 있었잖아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뭔가 그쪽에서 보도 자료를 뿌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가 정말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드라마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모든 예능, 모든 뭐 대부분 유명한 TV 관계이십니다. 네. 네. 아침 드라마 요즘 TV가 없어서 못 볼 뿐이지 뭐 모든 거를 다 스트리밍.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이것도 봤는데요. 거의 이제 느낌은 90년대에 96년도에 나왔던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김정현 작가의. 이거 시대를 역행하는 네. 20년 전에 그 아버지가 아저씨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 거예요. 네. 그 아버지가 사실 외롭고 고독하고 가족들에게 치이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몰라줘? 쓸쓸. 왜 나 몰라줘? 가족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 아. 이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자기 연민과 포장으로서 이 얘기가 계속 아버지 서사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겼는지, 왜 그게 문제가 되었는지는 전혀 없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거가 많이 됐죠. 그런 건 제거가 됐고 그 작품이 사실은 뭐 그렇게 소설적인 걸로서도 완성도가 있나?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그 당시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저도 그 소설을 읽었거든요. 그게 300만 부가 팔린 책인데 맛있어요. 지금 이 드라마가 화제성 갖고 있는 것처럼 약간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드라마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건 그냥 소위 말하는 고개 숙인 아버지 왜 고개 숙이게 만드냐 다시 권위를 갖고 싶다 이런 내용의 이제 내용의 반복 아닌가. 한편에 그 아버지가 죽지도 네. 않고 아저씨가 되었네. 이런 저 지금 그 작년에 왔던 아저씨.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의 아저씨가 사실은 그 홍보할 때부터 나는 그 20대 여성 파견직 여성이면서 힘들게 노모 모시고 살면서 뭐 이런 캐릭터라고는 하지만 이건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는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들의 아저씨 사실은 나는 없어요. 그냥 나를 통해서 보는
아저씨가 있을 아저씨들의 얘기인 거고 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너희들이 공감해야 돼. 나가 돼서 이런 거라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 아버지 또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소설. 근데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세련되게 퇴보한 그게 굉장히 세련되게 막 굉장히 또 연출이 교묘해요. 막 긴장되잖아요. 그 맞아요. 내용이 사실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런 걸로서 잘 포장이 된 아버지를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네. 아버지 소설에서도 젊은 여성이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 아버지와 아. 엮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젊은 여성을 통해 그 아버지가 뭔가 자기 삶을 위로받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그러니까 노골적이지 않다 뿐이지 그런 게 나오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외면해서 본인이 위로를 받는. 근데 이유는 가족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 나의 아픔을 그건- 가족은 모르나 이 여성은 이해하는 거지. 너무나 아. 젊은 여성인데. 네. 그때 그 소설은 되게 노골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세련되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죠. 비슷한 네.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이 등장한 것 같고 지금 듣다 보니까 뭔가 한편에 그 한국 힙합 가사를 듣는 듯한 그 서사 자체가 막 난 억울해. 그것은 너희 때문. 네. 어, 이게 그 너희가 해결해라. 기본적인 정서인 것 느낌? 같아요. 나는 억울하다. 어, 나 왜 네. 몰라줘? 맞아. 그러니까 나 알아주길 바래서 만들었어. 자, 봐봐. 나 세상 제일 억울해. 세상 제일 억울한 나를 왜 만나주지도 않고 나랑 대화도 안 해주고 나 사랑해주지도 않아? 이런 정서가 네. 한국의 국힙? 힙합부터 네. 국힙부터 뭔가 20년 전이죠. 그 소설이 아버지가. 네, 제가 96년도에 네, 출간됐던 네, 소설이니까 20년이 넘은 그치. 소설이고 그때 하던 얘기를 또 사실 하고 있죠. 그 소설이 딱 정말 아, 생각났어요. 네. 지금 얘기하시니까 저도 바로 네. 비슷한 약간 모티브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 드라마를 초반에 좀 보고 열받아서 때려친 분도 있고 혹은 뭐 제작할 때부터 그냥 열받아서 사실 시놉시스 보고 진짜 분노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는 드라마인가부터 조금 그 등장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 이거는 간략하게. 제작진이 밝힌 네, 이제 홈페이지에 의도와 올라가요. 자기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목조목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그대로 온라인 되게 투명해요. 홈페이지 온라인은 맞아요. 기획 의도가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삶의 무게 중요하죠.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형제. 아저씨가 한 명이 아니라 3명. 그것도 3형제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엮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명의 남성은 50대를 네. 살아간 아저씨들이고요. 이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은 21살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 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이런 수사를 너무 많이 붙여요. 이 드라마가 포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 아저씨만 버티나요? 제발. 아니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무게 짠내나는 우리는 지금 짠내난다 스스로 연민도 있지만 삶의 무게를 버티는 사람이 과연 아저씨인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왜 아저씨만이 그거를 대표하는가가 되게 분노스럽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런 그러니까 삶의 무게 버티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마치 아저씨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수사를 왜 이렇게 많이 네. 붙여? 이게 사실 핵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니, 저도 약간 첨언하자면 저는 이 삶의 무게를 버티는 아저씨와 거칠게 살아 20대 지금 거칠게 살고 있는 20대를 되게 똑같은 걸로 등치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고 너 힘든 만큼 나도 힘들고 이게 얼마나 되게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되게 문제적인지 네.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신호비 읽을 때마다 얘기할 게 막 너무 많아요. 폭발해서 지금 저희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뒤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 의도 여기 아저씨가 있다. 우러러 볼 만한 경력도 부러워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저 순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엔 9살 소년의 순수성이 있고 타성에 물들지 않는 날카로움도 있다.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따뜻함과 우직함도 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 그를 보면 맑은 물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거 읽어야 되나? 읽을게요. 진정하고 그를 보면 맑은 물에 눈과 귀를 씻는 느낌이 든다. 약수인가요? 길거리에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아저씨들.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그들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이다. 눈물나게 깔깔대며 보다가 끝내 펑펑 울 것이다. 네, 이걸 제가 드디어 읽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등장인물도 소개해드리자면 아까 삼형제라고 했는데 주요 여기서 나의 아저씨라고 불리는 핵심 남성은 그 두 번째 이성균 씨가 분하는 박동훈이라는 대기업의 부장. 네. 안전진단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구조기술사. 네, 구조기술사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요 나의 아저씨라고 발화하는 듯이 보이는 그 여성은 가수인 아이유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이지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진짜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고 빚이 정말 많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등장 인물의 소개에 보면 뭐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뭐 잤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 이지안이라는 인물이 우연히 이 박동훈이 있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오게 되면서 엮이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막혔고 저 이거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 드라마가 이제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기획 의도에 나오다시피 계속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 아저씨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아저씨의 정서가 약간 자존심, 처량한 열등감 이런 뜻인데 찡찡거림과 그리고 욕망. 근데 그게 박동훈의 입으로 말하진 않아. 근데 주변의 모든 남성들이 박동훈 대신 다 얘기해주고 박동훈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게 수동적으로 다 받아. 이런 방식으로 되게 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저씨들의 욕망을 주변인들이 다 얘기하는데 주인공은 욕망이 거세당한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나 정당성을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아저씨들을 통틀어가지고 사랑스럽게 봐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의 그게 주 이제 서사인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얘기할 때 뭐 인간의 근원까지 찾고요. 사실 이거 그 홈페이지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작의를 보고 캐릭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찌나 그냥 인간의 근원을 찾고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아저씨는 이퀄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언제나 아주 중년 남성들이 대표 보통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누리던 거를 그 욕망하던 거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내버려도 계속하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계속 매회 나오기 때문에. 그 찡찡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찡찡대는 이제 남성들이 되게 뭔가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거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마치 여성인 듯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홈페이지 등장인물 설명도 그런데 삼형제 중 첫 번째 아저씨가 이제 그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설정인데 이제 이혼을 요구하면서 마치 들들 볶는, 그러니까 막 옛날 말로 하면 바가지 긁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고, 동훈의 부인도 사실을 패스한 변호사인데 그 어머니 요순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게 여자가 잘 나가면 남자보다 잘 나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부인도 동훈에게 하는 말이 막 밖에 나가서 네 나이 때 남자들 뭐 하고 사는지 좀 봐라. 이제 동훈이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듯이 계속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데 그게 그 여성인 듯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몇 개를 뽑아왔는데요. 네. 1화에서 특히 에필로그 항상 시작과 끝을 아저씨들이 맺거든요. 이 문제 장면에 뭐 그런 게 있어요. 1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큰형이 난 나중에 아저씨 마을을 만들 거야. 나 같은 아저씨들만 사는 마을. 그러니까 동생이 여자 생겨서 탈출하는 놈들은 죽이고, 큰형이 당연하지. 탈출 안 해. 여자가 없다니까. 여자가 안 생겨. 남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복잡하지 않은 서로 의지하고 라면 끓여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내려 생각을 했어요. 이 삼형제의 밥을 계속 그 어머니가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이성균이 동훈이죠. 동훈. 네. 박동훈은 결혼해서 분가해 왔지만 정신적으로 독립을 안 했어. 그래서 매일 밤 이 형들과 만나서 술을 처먹어요. 술 처마시고, 예, 이 두 형은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 위기에 별거로 있어서 어머니 집 다시 들어갔어. 셋째는 룸펜이야, 룸펜. 감독 지망 좀 하다가 룸펜이야. 그래서 둘이 삼시세끼 꼬박꼬박 엄마가 해준 밥을 처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이 에필로그를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안 찬 거야. 아저씨들만 있는 마을 다 굶어 죽을 걸. 아무도 누가 밥을 하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근데 아니, 이거를 그리고 이 드라마가 울엄마병에 되게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엄마밖에 안 찾아요. 이 삼형제가. 그런데 엄마가 막 밥하고 엄마 계속 엄마가 다 해. 엄마 지금까지 말로는 울엄마 이게 그런 정서가 되게 많잖아요. 효도도 대리효도 시키듯이 뭐 그런 것처럼 울엄마 하지만 사실은 엄마를 뭔가 해방시켜주거나 엄마의 가사노동을 덜어주거나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울엄마 할 시간에 밥을 차려 빨래를 하고 도시락 하지 말고 밥을 사 먹고 이런 생각이 진짜 계속 드는 장면들이 계속 있었어요. 유일하게 여기 안에서 처음부터 본인들이 연민했던 대상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연민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거의 취했어요. 네. 그런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거기 근데 그 울엄마병은 사실 본인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맞아요. 엄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라는 저는 생각이 그 계속 그 반복되잖아요. 엄마 장례식 얘기를 계속해요. 음. 그러면서 그 큰형이 계속 동훈한테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큰형은 정리해고로 잘리고 그죠. 사업하다 말아먹고 이런 컨셉이야. 그래서 이혼 위기에 빠졌어. 근데 큰형이 계속 얘기해. 너는 끝까지 70이 되도록 그 대기업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 돌아가신 장례식 생각해봤냐. 그 장례식에 네가 대기업에 있어야만 화환이 뭐 그러면서 막 재연도 해요. 그 장면이 막 재연돼요. CG로 이렇게 네. 상상을 그려주죠. 네. 근데 그런 엄마 장례식 얘기하는 게 그 큰형의 입을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맞아, 엄청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자주 네, 나오는 3번 정도 나왔어요. 제가 몰아서 지금 최근화를 딱 봤기 때문에 3번 정도가 나와요. 도합 12화까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게 도대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잘하든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체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안 오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거에 되게 빠져 있는 그런 그런 약간 얘기들은. 장례식 같은 그 전통적인 관원 상제에서 남자 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뭔가 그 장례식에 오는 어떤 화환이나 사람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장면을 되게 중요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떤 실체가 없잖아요. 인맥, 막 부, 명예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깨가 서고 막 되게 당당함을 보여준다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채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풍경들 뭐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호화로운 풍경들은 사실 어머니가 보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 욕망에 정말 철저하게 충실한 욕구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고 뭔가 허례허식에서 얻는 남자들의 어떤 허세. 충족감, 허세 같은 거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정점이 조기축구회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그들만의 어떤 사교 대회, 사교 회장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네. 아니, 이게 진짜 판타지이고 아저씨들의 로망을 드라마로 완전히 보여주는 게 친구들끼리 맨날 만나고 동네에서 맞아요. 동네 친구 어디도 안 가고 다 서로 모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네. 모든 관계가 아저씨들을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장례식장에서도 사실은 정말 어머니나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우리, 그날의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수하고 우리는 쭈구리 같지만 이지만 거기에서 보여주는 건 오만함, 굉장히 맞아요. 오만한 그래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큐티보이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여자 없는 마을 우리끼리 살 거야라고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복잡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아저씨들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여자가 끼면 살고 있잖아요. 불안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제가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럼 여자가 오면은 그 마을이 와해되고 여자가 문제고 맞아. 요즘 나오는 미투 다음에 펜스를 세울 거야. 여자 배제하고 왜냐면 여자 오면 문제 생기니까. 그건 사실은 근데 이 드라마는 계속 여자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여자 없으면 어떡해? 여자 없으면 대화도 안 돼요. 꾸준히. 그런데 결론은
그런 뭔가 이상적인 거를 만들 때는 여자는 없애야 돼. 여자는 배제해야 돼. 왜냐면 여자는 문제적인 무언가를 만들 거니까라고 사실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이 있으면 문제다라고 그냥 여기는구나. 그게 직장 내 성희롱 지금 이런 사태 네. 다 만드는 건데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죠. 네. 네. 억울하다. 맞아요. 보통 보면 언제 여자가 필요하냐면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 자기 넋두리. 그리고 또 하나는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엄마. 맞아요. 아니면 그 술집에서 그 음.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정의님. 네, 정의 그런 캐릭터. 그리고 또 하나는 놀릴 때 연애 같은 거를 놀릴 때 맞아. 사용할 수 있는 소재거리의 여자. 그래서 보면 막 이런 데서 계속 베풀리잖아요. 막 큰형이 둘째 동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대기업 부장에 뭐 나갈 직장도 있고 그리고 너를 사모하는 젊은 여직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유를 두고 계속 놀리거든요. 근데 이런 대사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와요. 네. 여자를 두고 농담하는 방식으로. 네. 뭐 너는 좋겠다. 아침에 네. 눈이 잘 떠지겠다. 네. 너 좋아하는 뭐 어리고 예쁜 뭐 여자가 있어서. 여직원이 있어서 좋겠다. 그게 사실 직장에서든 어디 사회에서 여성들이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도마에 올라가지고 계속 얘기되는 성희롱 완전 성희롱 연장선이죠. 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주인공은 아니야, 걔 애야. 라고 하며 우리가 계속 그걸 봐야 되니까 주인공이 정당하고 주인공은 뭔가 올바른 정치적으로 네. 올바른 것 같고 주인공은 순수하고 이런 걸 보여주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그 욕망이 나의 아저씨야 아저씨라니까요. 형들과 계속 관계를 맺잖아요. 네. 계속 맺고 엄청 친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혼이 진짜 문제적이라 생각하면 뭐라 하던가 뭐 그럴 텐데 계속 맺으면서 그렇지 아니야 않아. 그만 좀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남성들한테 그래 동훈이를 내가 동훈이한테 감정이입하는 거는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내가 라는 왜냐면, 식으로 알리바이를 계속 네. 주고 있는 그 아저씨는 그 이지안을 계속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죄책감을 느낄 만한 정의가 아니고 용감하다, 착하다, 굉장히 감정이입하기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진 설정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거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여기서 끊임없이 남자들이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아이유가 듣잖아요. 네. 그 듣고 또 하나는 아이유가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쳐. 설명을 안 하고 말이 되게 짧고 네. 근데 그 아이유에 대한 모든 것을 거의 이성균이 설명해 맞아요. 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빗대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존재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그냥 약간 핵심 정서라는 생각? 남자들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그 정인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남성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게 축구 얘기도 하고 뭐 막 근데 거의 대부분 여성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막내 그 영화 감독이었던 기훈, 예. 네, 기훈이 과거에 트라우마를 줘서 연기를 하기 힘들어하는 그 배우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부터 술 자리에서는 굉장히 그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고 기습적으로 찾아와서 굉장히 남성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캐릭터가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술집에서 남성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의가 무슨 말을 하나 좀 지켜봤는데 정의는 굉장히 관찰력이 있고 근데 관찰력이 남성의 관찰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그 술집을 운영하면서 좋은 안주가 나오면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막 예를 들어 뿔소라가 나왔다고 막 연락을 한다던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막 밖에 누가 나갔는데 쟤 또 담배 피우네 이렇게 남성들이 얘기를 할 때 들고만 있지 피우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막 그 정의의 캐릭터의 어떤 장점 부각이라기보다는 아저씨들이 뜨문뜨문 놓치고 있는 점을 그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으로서 캐릭터로 받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계속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술을 마시는 그 아저씨들한테 알탕 더 줄까 막 이렇게 챙기는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필 또 알탕이야. 그러니까 또 중의적이죠. 아, 네. 너무 많이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어떻게 뭐 또 얘기하지? 우명이 네. 또 뭐 뭔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아니, 너무 웃겨서 네. 하필 알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이 생각. 저 놀랐습니다. 네. 안주로 맛있으니까요. 네. 아니 그 정희님은 술집
술집 밥집 뭐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네. 동네에서.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다 거기에 그 친구는 이제 아저씨들이고 가가지고 매일매일 거의 매일 가는 거고 그거를 받아주는 또 하나의 엄마 같은 그냥 캐릭터 맞아요. 인 것 같아요. 젊은 저는. 엄마죠. 네, 네. 거의 뭐 얘기하진 않지만 네. 그 정의를 통해서 뭘 보여주거나 한다기보다는 네 정말 젊은 엄마 받아주는 또 다른 대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되게 이 드라마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끼리 치유하는 거다. 서로 위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아저씨들을 위로하려고 이지한 캐릭터도 만들고 엄마도 사실 있는 거고 정희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저는 그 나- 아내 캐릭터도 어. 그 박동훈이 얼마나 이렇게 처절한가? 불쌍한 존재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그 이제 변호사가 되기까지 혼자 분투하던 그 시간들과 같이 함께 잘 살자라고 했던 그 과정은 사실 삭제됐잖아요. 네, 어떤지 완전히, 모르겠지만 그 둘이 갈등이 생긴 시점부터 보여주면서 짠내 박동훈의 짠내인 거죠. 아저씨의 짠내만 보여준 거고 이게 사실은 나의 아저씨여가지고 마치 여주 캐릭터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무언가 이야기할 것 같고 내가 여기에 막 그런 것도 나와요. 망쳐도 내가 망칠 거다. 여주가 마치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주의 시각으로 절대 여주의 서사가 얘기되지 않아요. 여주는 거의 대사가 없고요. 네. 여주는 계속 도청을 하죠. 근데 이거는 좀 짠데 죄송해요. 딴 얘기인데 아니 도청해도 안 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녹취록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죠. 네, 우리 일단은 잘 들린다고 네, 치자. 네. 모든 거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거 뭐 그런 거고 이게 사실은 그 여주가 굉장히 힘들고 척박하게 살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치예요. 여주가 너무 힘들었고 극적인 상황도 많이 겪었고 과거에 살인을 했고 이런 것들 사실은 현실할 수 있죠. 그런 게 현실할 수 있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극적으로 혼자 그런 일을 겪은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제 남주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이 드라마가 표방하는 평범한 아저씨,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 너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보통의 정서를 보여주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에 대해서 여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주가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저씨가 겪는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겪는 것들을 보면서 여주가 거기에 공감해요. 눈물을 내고 그리고 그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듣죠. 네. 동훈의 모든 것을.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저는 이 여주 캐릭터인 이지한이 시청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미리 선행하는 캐릭터로서의 존재한다라고 좀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척박한데 이 척박함과 지금 이제 보통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이 사실은 비슷하다. 이렇게 짠내가 있다. 드라마 보니까 그거 아니었지? 라고 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얘기지? 뭐 하면서 이제 던지는 거. 그래서 울 때 같이 울고 아저씨들이 받고 싶은 위로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듯이 보여주잖아요. 네. 비슷한 사실 다른 경험이거든요. 근데 마치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눈을 속이죠. 우리 눈을 좀 속이고 아무튼 자기 연민을 얘기하고자 그리고 그 캐릭터를 보여주고자 설명하고자 있는 존재하는 캐릭터가 됐다. 굉장히 축소됐다. 나의가 아니 그냥 아저씨라 해도 아니다. 무방한데 굳이 나는 붙여서. 아저씨. 그리고 저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사실 저는 이 초반에 시작하고 이렇게 봤을 때 뭐야 이거 철진한 이거 레옹 약간 레퍼런스로 삼은 그냥 뭐 아류 아니야 뭐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심지어 레옹보다 못하다 오히려 왜냐면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레옹은 그래도 자기가 피는 손에 묻히거든요 마틸다를 위해서 총질도 가르쳐주고 예 근데 이 드라마 보시면요 박동훈이 더러운지 못하게끔 사실 모든 이 비열하고 약간 불법적인 짓을 다 해요 아이가 사방팔방 다니면서 도청도 하고 뭐 돈 받아가지고 불가능 가능하게 네, 하죠. 술에 약 타고 막 오만 걸 다 해요 아이유가 다 하고 아저씨 막 뒷북만 쳐요 끽해야 뭐 그 광일이 찾아가가지고 좀 패고 근데 결국 돈 또 아이유가 다
맞아. 네, 그 하수인 해가지고 도준영이 하수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러운 건 또 아이유가 다 해요. 다 하면 사람 좋은 건 또 박동훈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뭐야 레옹 마리오 아니야 이거 시대가 온 시대인데 이랬는데 보면서 아 레옹보다 못한데? 아니 그러니까 레옹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근데 레옹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약간 여성 캐릭터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좀 여성 캐릭터 얘기를 일단은 저는 이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분석 비판 없이 그냥 드라마적인 기승전결로서의 긴장과 이런 걸로서 재밌게 본다라고 네. 현실을 쳐요? 현실을 제거하고 드라마의 세계관만 치는 거예요, 이거는. 빠져서 저도 그렇게 쳐요. 쳤을 만약에 때, 쳤을 네. 때 이 드라마가 그러면은 목적하는 거가 뭐지? 라고 보면은 사실 정말 아저씨들을 위로할 수 있겠잖아요. 나 이 아저씨랑 뭔가 동질감 느끼고 공감하고 아저씨를 위로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어떤 여성 캐릭터 그러니까는 그 드라마 안에 캐릭터로서 존재하는 이지안이라는 허상은 위로할 수 있어요.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캐릭터끼리 위로는 되나 이지안으로 실제 현실을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을 위로하냐는 거예요. 아저씨만 위로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아저씨들은 아 그래 나 저렇게 짜네. 아 나도 오늘 힘들었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네.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이걸 받겠지만 정말 삶이 팍팍하지. 우리네 다 그렇지. 그런 의미로서 공감할 수 있겠지만 거기 나오는 이지안이라는 캐릭터는 캐릭터만 있고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의 20대의 그 파견직 여성 노동자 아니면은 노조모를 그 모시고 살고 있는 굉장히 가난한 정말 현실적으로 내몰리는 그 여성을 위로할 수 있는 드라마인가 저는 1도 위로를 못한다고 정말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나의 아저씨가 돼야 하는 간 네. 거죠. 나는 위로받지 못하는데 왜 이게 마치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가 이 이야기를 네. 끌고 가는 것처럼 포장됐지?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차라리 솔직해지지. 그 이지안이라는 캐릭터보다 이 사람이 더 낫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지안의 지향인 것처럼 드라마가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지안이 뭐 빨리 자기는 나이가 들고 싶다. 그래서 뭐 약간 나이가 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대사를 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아이유를 마치 그렇지 않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거든요. 우리를 봐. 짠하게. 우리를 봐라. 뭐 나은 거 같니? 약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 또 정의를 되게 좀 흥미롭게 봤는데 정의가 요순과 함께 또 뿔소라 얘기를 하는데 뿔소라를 손질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순이 어머니죠. 네. 네네네. 요즘 심지어 집에서 사적 노동도 하고요. 어. 그 술집에 음식들도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고부 관계를 마치 묘사하는 듯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훈의 부인이 아닌 정희와 함께 굉장히 사이좋게 음식을 만들고 이것으로 삼형제를 비롯한 친구들을 먹일 생각에 기뻐하는 정희와 어머니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그게 굉장히 아이유보다 낫고 아이유가 결국에 마음을 열어서 마치 이런 걸 지향하게 될 거라는 듯이 암시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하다는 생각. 아이유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좀 지금보다는 네. 나를 덜 세우고 네. 사람들과 소통하고 좀 편해지면 정의처럼 되는 것이 지향인 것처럼 거기서 보여주죠. 네. 저는 그리고 거기서 진짜 계속 박동훈이 너처럼 나도 힘들다 이런 식의 정서를 계속 공유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세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정말 노골적이었던 게 그 아이유가 어떤 마음이었던 간에 좀 그 박동훈이 장난 좀 치잖아요. 막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박동훈이 그 다음날 와서 너 나가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급부에서 반대일이 더 많을 거잖아요. 네. 직장 상사의 아저씨가 그렇죠. 20대, 30대 여성한테 그런 경우 훨씬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성이 그 남성한테 가서 내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여성이 그러니까 그게 옳은 대처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여성이 현실에 있냐 같은 일을 봤을 때 그러니까 둘은 전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동네 남자들이 다 결국 다 뭐 서민이고 되게 아이유처럼 다 아이유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힘들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뭐 직장에서 잘렸겠죠. 근데 뭐 전직 뭐 이사고
뭐 했고 뭐 은행에서 하고 화려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화려했던 일하고 추억할 수 있을 만한 그 서사도 아이한테 가능한 것인가 했을 때 전혀 같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를 같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남성들과 어떠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술집에 오는 남성들도 그렇고 박동훈도 그렇고 그 남성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더 뭔가 낫고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요순일 수도 있고 왜냐면 요순도 아들 둘을 챙기면서 살지만 막 밥 먹으라고 막 욕하면서 내가 니들 밥을 이제까지 해먹일 줄이야라고 하지만 꼬박꼬박 해먹이고 그리고 동훈의 부인은 불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 그 몰리게 되는 캐릭터고 정희는 또 이렇게 술집에서 막 챙기고 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그 남성과 긍정적 관계를 하고 있는 이들이 되게 좋은 것처럼 묘사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정의가 그런 데서 하거든요. 막 또 막 오만 난리를 부려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네. 쳐싸우고 소리 근데 너무 많이 질러. 막 뭐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드라마 되게 문제가 뭐라 해. 그래서 마치 쟤네들을 전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척하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정의가 뭐라고 하냐. 아이고 진상들. 근데 웃긴데 왜 이렇게 슬프냐. 라고 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여성들의 캐릭터 대사에서 정의를 계속 부르지 저. 네. 정의야 이렇게 술 먹어가지고. 그리고 그래 정의가 정의 어디 안 간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저는 그 코나님이 얘기 정인님 꼴의 캐릭터 좀 꽂히셨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좀 정인님 캐릭터에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인님 캐릭터를 되게 유심히 봤는데 네. 정의 캐릭터가 전형적인 남자들이 40대 여성, 그러니까 비혼 여성에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40대 투영. 비혼 여성인 거예요. 사실은 정이 많고 남자들 퍼주고 받아주고 다 받아줘. 근데 외로워. 그 항상 쓸쓸하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슬퍼하는 정의를 비춰주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게 너무 아내의 캐릭터는 어땠어요? 이지아 윤희. 씨가 네, 이지아 씨가 연기한 윤희. 너무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장치? 박동훈이랑 캐릭터가 얼마나 내몰리는지 그 사내 정치에서 겪게 되는 일과 억울함에도 얼마나 참는지 그러니까는 무던하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캐릭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소모되는 맞아요. 진짜 것 같아요. 소모. 왜냐하면 관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이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부인인 윤희 캐릭터가. 당연히 모두가 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소위 말하는 그 어머니가 말하듯 잘 나가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 기죽는 그런 상태에서 남편 못마땅해 하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자기만 아는 양. 진짜 윤희란 캐릭터 되게 도구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남성 맞아요. 두 명의 라이벌 사이에서 맞아요. 두 남성이 공유하잖아요. 여성을 결국에는. 네. 그러면서 둘이 막 갈등이 증폭되잖아요. 네.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막 저는 막 둘이 이상한 방식으로 열등을 가지잖아요. 한쪽은 제 남자 세계에서 별거 없는데 여자들이 진짜 좋아해 쟤를. 근데 이렇게 과거 얘기하고. 얘기 안 나왔죠. 막. 근데 말로만 나와요. 대학 그러니까 다닐 때도 말로, 쟤 인기 많았어. 근데 쟤 남자 세계에서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라고 계속해 도준영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응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응어리가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직 언질만 하고. 왠지 알아요? 그냥 응어리가 별게 없어. 그런가? 네. 그래. 네. 뭐냐면 그냥 도준영은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양망이 가득 찬데 쟤는 착한 애고 인기 많으니까 그냥 질투해. 그리고 쟤는 얘가 되게 인간미 없고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고 그 남자들 세계에서 그냥 그 뭔지 알죠? 서로가 그러니까 권력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데 다른 방식 우두머리가 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그냥 열등감이야. 저는 맞아요. 진짜 별게 네, 없어요. 정말 근데 사실 별게 그 없어요. 드라마 자세히 보면 입체적인 인물은 아저씨 중에서도 박동훈 한 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입체적인 인물 하나를 설명하는 장치인 거예요. 심지어 나인 이지한 캐릭터조차도 본인 서사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박동훈이 경험하는 거 안에서 설명되죠. 박동훈이 설명해주죠. 근데 그 그게- 사람의 감정이나 서사를.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사실 나가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도준영이란 캐릭터도 굉장히 얄팍한 캐릭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내 정치 못하는데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나머지들은 다 얄팍하고 굉장히 저열하고 보면은 딱 그 캐릭터 간파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는 까면 우리는 까볼 여지가 여전히 있다. 여러분 같이 까보자. 자, 한 겹 깎고요, 두 겹 깎고요. 이제 기대하세요. 16회까지 이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저씨들이 욕망 막 얘기해주죠. 본인들 욕망을 막 던져요. 그게 사실은 본인들이 계속 유지하고 갖고 싶은 거잖아요. 희롱하는 거, 네. 어린 여자 막 그러는 거, 노상방뇨 하는 거. 뭐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의 부장 되는 거 옛날에 나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왜 몰라줘? 몰라주는 니네 나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캐릭터가 이 박동훈을 위해 깔아준다. 네. 모든 설정을 다 깔아주고 근데 있다. 이성균 씨가 그 박동훈을 분하는 이성균 씨가 특히 쫄리는 연기를 잘하거든요. 엄청 잘해요. 끝까지 간다 이런 데서 특기예요, 보면은 네 맞아요. 아주 몰입도가 높아요. 네. 보면은 아니 이렇게 막 쫄려도 이렇게 쫄릴 수 맞아요. 있나? 이런 맞아요. 그 몰입도가 네. 있는 연기를 그 쭈리 네. 같은 네. 연기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저씨를 차치하면은 그런 쭈구리가 되는 누구나 경험하잖아요. 인생에서 그렇게 쭈구리 되고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하는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나머지 아저씨들이 아무리 저열하고 더러워도 이 사람은 정당성을 가지면서 할 수 있게 다 받쳐주고 깔아주고 자 깔고 있다. 16부작까지 열심히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남성들을 하여금 내가 그래도 선량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권력을 못 잡고 잘 나가지 못했다라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PD가 계속 로맨스가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2회까지 봤을 때 로맨스가 없다는 말 있고 그냥 박동훈이 얘 마음을 안 받아주고 키스나 섹스를 안 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남자들한테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면 욕은 먹어. 그런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욕은 먹어. 그리고 불륜이 아니잖아요. 네, 서로 위안은 받지만 불륜은 사실 와이프가 해. 이런- 그러니까 직접적 불륜은 와이프가 해. 그러니까 이 설정이 오히려 더 이렇게 대놓고 이 드라마를 아저씨들이 되게 위로받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라는 왜냐면 생각을 했어요. 그 불륜을 하는 윤희는 불륜 상대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 불륜 상대가 이용했죠. 불륜 상대로 제일 안전한 게 유부녀다. 유부녀는 자기 입으로 말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듣고 굉장한 상처를 좀 그게 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엄청 안전한 장치를 참 많이 만들어 두셨다. 작가와 PD가. 그러면 이제 네. 약간의 주제를 좀 옮겨가면 네. 방통위 심의에도 계속 올라가고 네. 이제 데이트 폭력이요? 네, 문제가 되는 그 광일이 캐릭터 얘기하기도 네. 싫어요. 그렇죠. 그 반복되잖아요. 네.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스쳐가는 뭐 사채업자가 아니라 주요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인물 속에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12화까지 몰아서 보니까 3-4번 그런 폭력 장면이 반복되거든요. 그게 광일이 캐릭터를 캐릭터 소개를 보고 왜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 왜 이 내용을 고수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작 이제 작가가 전작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그런 비판을 사실은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비판 데이트 폭력 상황이 많이 됐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방증으로서의 막 하는 서로 막 핸드폰 던지기, 벽 밀치기, 강제로 어떻게 하기, 뭐 막 돌 던지기 다 나왔어. 막 이런. 다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또 오해영을 1회를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지쳤었어요. 너무 폭력적이죠. 그런데 그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문제 됐을 때 예민하다, 불편하다, 또 저러네라는 또 그런 반격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것과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요소로서 재밌게 소비하거나 보는 거랑 그래도 그거를 썼던 사람이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를 봤다면 그거를 마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이 사랑하니까 날 보게 할 거야. 나를 안 봐주니까 괴롭혀서라도 보게 만들 거야라는 그런 이제 캐릭터를 왜 넣지? 그리고 심지어 짠내까지 줘요. 그 캐릭터에 갈등 구조까지 줬죠.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 행사하고 나서 심지어 그 피해자인 여주가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좋아하지? 다 알고 있어. 거의 이죽거리면서 얘기해요. 알고 있어. 너 나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너의 폭력은 내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단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너무 경악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도 진짜 분노했어요. 차라리 그 남자 캐릭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캐릭터 스스로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그 설정. 정말 이 인물 소개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돈을 착실히 감대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지한을 더 괴롭힌다. 지한이 자신을 보게 만드는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괴롭히면 너 좋아한다. 이게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도 이 짓을 계속하고. 저는 왜 이걸 보여줘야 되냐고요. 여기서 그냥 하나의 장치예요. 박동훈이 도와주기 위한. 처음에는 그 캐릭터 소개를 보고 비중이 많을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방통위에 계속 얘기가 되고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줄어든 건지 몰라도 조금 줄었어요. 박동훈이 뭔가 영웅적으로 그 상황에서 본인 몸 던져가지고 그 광일이와 싸운 다음에 애 괴롭히지 말라고 한 다음에 역할을 다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잦아들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출연이 널 죽이던가 내가 죽던가 이런 식의 협박성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광일이 12화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리고 그걸 깔아서 슬픈 눈으로 보고 싶어서 왔다. 빚을 다 갚았거든. 지금 괴롭힐 수가 없거든. 그것 또한 너는 나 안 보고 싶었냐? 말하고 뭐 이렇게 묻고 문제적인. 그리고 막 이 계단 보니까 예전에 네가 내 아빠한테 맞아서 이 계단 굴러서 정신 잃었을 때 내가 너 업고 올라왔던 거 기억나네. 막 이러면서 이 캐릭터한테 또 이상한 짠함을 진짜 줘요. 주죠. 사연으로서는 짠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그건 것 같아요. 왜 어렸을 때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에서 굉장히 폭군으로 군림하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성장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계기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이 이해하게 되네요. 아, 아버지 어깨가 무겁구나. 이런 뜬금 서사를 우리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그거의 하나인 그래도 아버지니까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얘기 왜 하지? 막 이런. 맞아요. 이 얘기 왜 하지? 정말 이 드라마를 대표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 좀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하지 지금? 그러니까 뭐지? 누굴 위해서? 그 팬티 얘기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 자기 죽을 때 팬티. 뭐지 이거 진짜. 가오가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중심이 꺾이면 안 되지. 맞아. 그럼 웃기지도 않지 않아요? 그런 안 웃기지고 안 웃기고 정말 수트도 아닌 티도 아닌 양말도 아닌 팬티. 남자 막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저는 동훈이가 네. 아이유한테 장기 요양제도 알려주면서 아하. 장기 요양제도 알려주면서 그것도 참- 의무부양자 얘기 막 해주잖아요. 네. 손녀라서 의무부양자 아니고 야, 주소 없다. 분리하고 할머니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이유가 막 놀래면서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둘이서 엄청 고마워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니. 이런 가르쳐주는 어른은 없었어. 막 이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교묘하게 도청 장치를 심을 수 있고 막 능력자. 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소머즈. 사람이 여러 가지 소음 속에서도 네 목소리는 정확히 들려. 그리고 막 그렇게 거기 표현에 의하면 진짜 생존 본능가 영악하잖아요. 생존 본능가 막 왜냐면 그 사이에서 그 정치질하는 남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막 받아먹고 굉장히 이러잖아요. 비상한 두뇌를 가지셨는데. 네. 그런데 자기 근데 그걸 몰라. 할머니가 자기가 의무부양자 아닌 거 몰라. 그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는데 저는 정말 이런 설정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이 12화까지 나온 이 문제적 드라마에 정말 많고 많은 애한 대사가 있지만 그 중에 네, 한 3개씩만 꼽아볼까요? 3개씩. 네. 그렇게 하고 사연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11화에 그 청소방 말해도 되나요? 네. 차 이름? 다마스잖아요. 네. 그 청소방 다마스를 두고 형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쁜 차 옆에 대주면 아침에 시동 걸 때 소리가 달라. 네 차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에도 성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프랑스어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냥 뭔가 뭐든지 성별화 그 이성애로 몰아가는 그게 너무나 그 모든 이 화에서 여자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맥락이잖아요. 근데 요거 차마저도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모조 밤에 거기 차 대고서 아침에 시동 걸 때 소리 달아 뭔 차가 가만히 두면 섹스를 한다는 건지 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동훈한테 계속 그 첫째 형이 그러잖아요. 막 너 좋아하는 그
직원 이쁘냐고 근데 이 사람이 딸이 있거든요. 아니 물론 막 딸이 없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감성이 너무 여기서 통용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동훈이 막 누가 형 저기 딸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데 이 새끼 뭐 비유를 해도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말을 하는 게 참 황당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감독이었던 맞아 그 얘기를 안 했다 네. 우리가. 응. 아저씨가 했던 말인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생긴 여성 배우가 어떤 용기를 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이뻐 더럽게 이뻐 이거예요. 이게 칭찬이라고 한 거예요. 뭔가 막 내가 너에게 과거에 그 연기 지도 과정에서 했던 건 정말 인권 침해고 막 이런 말이 뭐 그런 말 바라지도 않았긴 한데 이뻐 더럽게 이뻐라는 말이 여성에게 어떤 오디션 그 연기하기 전에 용기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황당했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는 말 중에 년이라는 욕을 계속 하거든요. 이 미친 그랜드 캐년이 막 이런 말부터 하고 그 제가 최악으로 뽑은 마지막은 너 남자한테 안 맞아봤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이 눈치 없는 년이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 배우가 자꾸 찾아서 감독님 망해줘서 고맙다. 감독님이 망한 거 보니까 기운이 나다. 약간 요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 쟤는 눈치 없는 X고 뭐 막 미쳤고 막 남자한테 안 맞아봐서 저런다. 요런 남자한테 안 맞아봤지가 2번 나와요. 2번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도 하잖아요. 결국 사귀게 되니까 기훈이가 그 배우인 그 여성한테 너 먼저 차면 네.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진짜 섬뜩한 거예요. 섬뜩해. 현실에서 이별 살인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저런 버젓이 대사를 이런 어떻게 대사가 쓸 수 있지? 네. 조금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다루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 끝이- 저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 대사에서 계속 여자 거리잖아요. 결국은 아저씨들 여자 없으면 못 산다는 맞아요. 본인들 대화도 못 하고 여자 없으면 못 살겠네 이거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의문이 현실에 이걸 보는 아저씨들이 이걸 보면서 공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공감하지 말고 사실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저렇게 후려치게 하다니. 우리 여자 없어도 잘 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동료와 선후배와 친구로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인데 성숙한 사람들인데 저기에서는 마치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대화에 파라리 여자이고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표현되는 거에 대해 분노하고 분개해서 맞아요. 일어나야죠. 아저씨들이. 맞아. 우리 저렇지 않다. 우리 현실을 못 담았다. 현실이 그런 거죠. 우리는 저런 게 아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게. 예.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 현실이에요. 예. 왜냐면 기훈이 자기 이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와이프 여성이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뭐냐면 자기 빼박 독거노인 각이다. 그 첫째 아들이 그러거든요. 자기 이혼 당하고 맞아요. 이러면 엄마 돌아가시고 기훈이 뭐 어디 가고 나가고 나 이러면 아프고 그러면 나 빼박 독거노인 각이다. 그렇게 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아저씨들이 평범한 우리네 아저씨들을 연기하고 있는 거라면 아저씨들 일어나세요. 분노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하는 때예요. 지금 저렇게 성희롱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다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부정해야 되는 때인 거죠. 그쵸. 네, 네, 그거를 인정하고 맞아요. 받아들이면서 날 위로해.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PD님이 2번째 제작 발표 때 그런 류 얘기를 했잖아요. 아저씨란 단어가 예전에 멋있는 단어였는데 최근엔 거기 부정적인 의미가 예전엔 많이 생긴 것 멋있는 같다. 단어죠. 멋있었죠. 그러니까 아저씨 그 원빈 얘기하면서 그 아저씨가 무슨 그게 트라우마- 옛날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란 단어에 이렇게 나쁜 의미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환기하고 조금 바꿔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드라마를 만들면 안 되고요. 아니 그거 그 누구도 아닌 본인들의 디폴트를 높이시고요. 네, 그랬으면 PD들이 좋겠네요. 쌓아온 옛날 드라마 보면 아저씨들 다 구리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아가씨의 자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를 만들 때에 유사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뭐 아니라면 할 말은 없지만 이분이 아가씨를 보면서 이걸 떠올렸나라고 했을 때 아가씨를 제대로 못 본 거 아닌가? 아가씨를 아가씨를 본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아가씨를 봤어도
굉장히 오해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 아니,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그 얘기했을 때 그 아가씨라는 말은 사실 다른 타인들이 더럽힌 말이잖아요. 오염시켰죠. 오염시킨 말이잖아요. 근데 아저씨는 오염됐다기보단 개저씨가 있죠. 아니 그리고 그 그 개저씨란 말을 만든 게 만들어낸 두- 이유가 있죠. 있잖아요. 아가씨라는 단어가 오염된 맥락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같이 쓰시면 안 되고요. 저의 1, 2, 3가 빨리 뽑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첫 번째 그 이지한과 관계를 막 추궁하면서 그 임원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막 이래요. 박동원한테. 야, 들으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걔 관계. 그럴 만한 거 없냐? 걔 레즈비언이래 이런 거. 이런 식의 맞아요. 되게 소수자 혐오. 플러스 그리고 정말. 또 하나는 근데 그나마 이쁘지 않아 다행이다. 이뻤으면 빼박이야. 분노. 너무나 직장 문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머니가 하는 대사입니다. 여자 나이에 50 넘으면 거울도 보기 싫어져.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이 자꾸 와이프가 이제 이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너 돈 못 벌어서 그렇다. 옷이 어디 가서 옷 예쁜 옷이야 사고 좀 기분 나아질 텐데 지금 나이 들고 예쁜 옷도 못 사고 50 넘으면 자기 외모 보는 짜증도 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나이 든 여성에 대한 묘사가 되게 불쾌할 때가 있어요. 그 이지안이 왜 그 윤희 그러니까 이지아한테 계속 네. 되게 아줌마 유부녀, 예, 예. 아줌마, 네. 아줌마가 왜 좋아요? 네, 그리고 그래봤자 유부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되게 나이 든 여성에 대한 후려치기 장난 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요 인물 아니에요. 근데 직장 그 유선영이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나마 그 비중 있는 여 직원이에요. 정규직 여직원. 그 여직원이 그 고기 굽을 때 아이유한테 알아요. 고기 구워라 시켰는데 아이유가 안 하잖아요. 그럼 아이유가 뭐라고 받아치냐면 내가 더 잘하면 어쩌려고요? 남 수발 드는 거 다 예쁨 받으려 하는 짓인데? 라고 물어요. 이게 마치 여성의 현실을 뭐 약간 냉철하게 얘기하는 듯하지만 결국에 뭐냐면 여성들끼리 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정력 구도 되게 만들고 되게 비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을 후려치는 거를 여성의 입으로 말하게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 그리고 더 어린 여성이 나이가 더 있는 여성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게 본인들이 뭐 감독이든 작가든 어쨌든 아저씨들이 하고 싶은 얘기일 건데 근데 다 여성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다른 여성을 후려치기 네. 하죠. 네. 그리고 아까 코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그 셋째인 동생이 왜 그 배우와 본인이 감독했을 때 잘 나갔을 때의 그 배우와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는 왜 애정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맞들렸나? 왜냐면 이 사람이 완전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실은 본인이 이걸 잘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대상으로 타깃으로 그 배우인 여배우를 타겟 삼아서 계속 구박하고 뭐라고 하고 이게 너 때문에 엎어진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폭언과 이런 거를 일삼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사랑하는 관계로 뾰로롱 아무 뭐도 없이 그냥 계속- 폭력적인 상대가 사실은 그 폭력도 굉장히 애정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유가 있는 못 것처럼. 못났었다. 하지만 이제는 애정한다라는 어. 방식으로 변화하는 게 내가 사실은- 그땐 철이 없었다. 네, 광일이 캐릭터라는 지금도 그 철 사채업자도 없습니다. 그렇고 네. 이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세월 지나고 보면은 그 상대가 망가졌었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은 애정이야 라고 해맑음과 밝음으로 그걸 포장하고 네. 뭔가 그 로맨스로 네. 지금 만들었죠. 이미 네. 로맨스가 됐죠. 네. 음. 그리고 저는 드라마가 뭐 현실과 동떨어져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우주 공간에. 그랬을 때 아니 이 미투 국면에 지금 이 온 사회가 여성을 펜수를 시키고 있고 이미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리고 그 리그에 그나마 들어온 여성들도 성희롱하고 성폭력하고 위계로 찍어 누르는 이걸 지금 만천하에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야 나야 아저씨 그리고 사실 상징적이잖아요. 오달수가 하차했어요. 진짜 예고편 다 찍고 지난주 결방의 이유였다죠. 네. 그 결방이 하차해서. 예, 하차하셨죠. 심지어 이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셔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 드라마와 현실 세계가 동떨어져 얘기할 수 없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 제작진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그거랑 응. 분리하는 거겠죠. 대부분의 이제
성폭력 가해자로 가해자인 경우에 나는 그런 가해자들과 다르다.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거는 그게 아니다. 성폭력이라니. 이렇게 사실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안이고 그 사안은 단지 개인 오달수만의 문제이고 우리 드라마는 아니야라고 저는 굉장히 그 맹목적인 무언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그걸 같은 연장선에서 놓고 이 드라마가 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오겠죠. 알면서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대느라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창작자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공중파를 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원석 PD 같은 경우는 지금 미생도 되게 잘 됐고 그 전에 싱어도 잘 됐고 어느 정도의 그 네임드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시대와 사실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를 호흡하고 이런 것도 본인의 어떤 창작자로서의 역할인데 맞아요. 제작 발표에서 자기가 울고 울었어요? 네, 이 아저씨 어떤 맥락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작 발표 하고 제작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하고 이게 문제가 계속 되니까 중간에 이례적으로 칠한가 아무튼 했을 때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서 오해가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아팠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랬을 때 그 울지 말고 왜 그런 비판이 나왔는지를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자꾸 뭐 아저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꿔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보다는 왜 그 부정적인 시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아이유한테 자꾸 마이크를 그렇게 넘겨가지고 그 여성으로 하여금 그 캐릭터의 정당성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러 들지 말고 한번 좀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논란이 되고 비판 글이 많이 이상한 글도 많이 나왔지만 비판 글이 나왔을 때는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진짜. 아니 그리고 제작 발표에서 왜 그 캐릭터 여성 캐릭터를 맡고 있는 왜 아이유 씨가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구성을 하냐는 거죠. 세팅을. 사실 드라마 안에서는 거의 목소리 내고 있지 않은데 현실에 부닥친 문제를 온몸으로 이제 하는 역할로서 이게 문제적이라고 하니까 여성이 얘기하면은 될 것 같은 여성이 괜찮다라고 하거나 여성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에서 동료 중에서도 특히 여성 동료가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은 쟤 괜찮다잖아 쟤 여자야라고 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처럼.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연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왜 우리가 귀엽게 봐줄 수 없고 이거를 같은 인간의 얘기로 공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 사연들이 사실 말해주고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왔는데 일단은 읽어주시겠어요? 코나님이 좀 사연들을 전반적인 사연들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온 사연인데요. 진상 아재들에 대해서 이분이 6선을 뽑아주셨어요, 직접. 이분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 있었던 일화 중에 먼저 이제 굉장히 처음부터 쇼킹한데 제가 서 있는 계산대에 발을 올리고 발바닥을 긁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충격적이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냄새나는 아저씨들이 너무나 많다. 담배를 피우고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는 냄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 직원들에게만 호통치는 아저씨들. 어린 여자들이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환불이나 여타 문제에 있어서 자기 실수인데도 여성이 직원이라면 일단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아저씨들. 근데 남성 직원이 오면 바로 태도를 고치죠. 맞아요. 바로 꼬리 내리고. 저 많이 겪었어요. 갑자기 존댓말 써요. 네. 갑자기 네, 목소리 작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데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오는 아저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이제 집에 가시는데 누군가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제 우산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근데 얼굴이 엄청 가깝게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담배를 늘 사가던 아저씨였던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우산으로 얼굴을 들이밀고서 아는 척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그러면서 말을 건네면서 팔을 토닥이고 갔다고. 너무 당혹스럽고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계산을 통해서 자기가 얼굴을 알면은 자기가 이미 친한
사이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텐데, 네. 그 거리 감각이 없는 거죠. 네. 우산 속이라면 되게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사연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친절하게 대하면 혼자 망상하는 사람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인사를 많이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아저씨들이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밥을 먹자, 번호 달라, 노래방을 가자. 정말 그 뭔가 가까이에서 그 앞에 담배를 사갔다고 해서 아는 척을 했던 그 사람처럼 가까이에서 자기랑 계산을 주고받은 걸 뭔가 대화였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되게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고 막 터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게 쓰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신다고. 근데 굉장히 몇 년간 이렇게 아저씨들로부터 분노와 공포에 시달리셨다고 보내주셨고요. 이제 미디어에서 아저씨란 말을 되게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소름이 끼친다고. 그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 좋게 된 것 같아. 그 전까지만 해도 전 분명히 아저씨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프레임이 전환된 게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아재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이게 웃음 코드화되고 가벼워지고 사실 계저 씨의 행동도 아재 행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 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니 이게 얼마나 가벼워진 건가 싶어요. 정말.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인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의 동생 이야기예요. 동생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 여동생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쉬지 않고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알바 노동자 중 한 명인데요. 동생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에게 들려주었던 알바 경험담 중에 아 이건 진짜 남들도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생분이 마감 타임에 일을 하실 때 중년 등산객 남성분들께서 많이 오신대요. 어느 날은 술 취한 계저씨 단체 손님이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계산대 앞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뭘 먹고 싶은지 회의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이라고 해요. 넌 커피? 뜨거운 거. 너도 커피? 그럼 커피 3개? 아니 나는 단 거. 단 거 뭐? 딸기? 딸기 있나 딸기? 우유 들어간 거 있어? 있어. 대화가 끝나고 이 아저씨들이 모두 동시에 동생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주문을 받은 적이 없으나 손님들은 주문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난감해진 동생이 어떤 커피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자 뜨거운 거! 라는 황당하고 무례한 대답이 들어오고 그리고 뜨거운 게 그러니까 뜨거운 거 그리고 뜨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뜨거운 거라고 뭐 물 달라는 건지 뭡니까? 그래서 뜨거운 아메리카노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옆에서 난 차가운 거라고 그 외치는 계저씨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머리 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참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2잔, 차가운 아메리카노 1잔 모두 레귤러 사이즈 맞으세요? 라고 주문을 확인했는데 이번엔 레귤러 사이즈가 뭐야? 라는 질문이 돌아왔다네요. 결국 이렇게 다 메뉴, 컵 이런 거 다 설명을 했는데 동생 얼굴에 그 누가 봐도 안 씻은 것 같은 손 4개가 카드를 내밀고 자기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서로 우기기 시작했다지 뭡니까. 꼭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막 4개 중에 하나 뽑아봐 막 약간 이러면서 하는 아저씨들 있고 친하면 가능한데 네.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묻길래 길을 알려줬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뭐가 필요해? 밖에 화단에서 싸면 되지.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똥 싸면 어떡하려고. 너무 똥도 싸지. 여기서 끝내야 될 그럴 것 같아요. 거면? 사연은. 아무튼.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이거 알바하면서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진짜 하나씩 다 있지 않으세요? 진짜 많이 겪. 정말 많이 겪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아무데나 싼다는 거라든지 반말하는 거 진짜 반말. 많이 겪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 겪었었냐면 하단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가 그 화장실 안에 문을 안 닫고 싸는 너무나 많죠. 일상적이죠. 네 너무 많았어요.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들어가면은 이제 중간에 점검하러 한 번씩 들어가면은 거기가 손 씻는 데는 하나였고 칸이 2개로 나눠지는 거였어요. 칸이 2개여 나무로 이제 나눠지는 곳이었는데 문을 안 닫고 자는 거예요.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 너무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당황한 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왜 당황했냐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실 그 사람이 당황해야 되는데 1도 당황하지 않고 막 맞아. 오줌 싸고
그래서 다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티를 또 낼 수 없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인기척만 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내가 나가주거나. 알바할 때 그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화장실 그런 경우이고 둘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이면은 문 열고 막 싸는 그런 경우. 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반말하는 거는 진짜 뭐 꼭 아르바이트 아니라도 뭐 택시 부지기수. 기사라던가, 그러니까 네. 중년 남성한테 반말 듣는 경험은 너무 일상적이라서 맞아요. 정말. 그리고 저도 편의점 보통 이제 20대 때 편의점 같은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커피숍도 많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데서는 그런 가게에 룰이 있잖아요. 네. 물건을 직접 골라서 가져와서 계산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커피 그거 프랜차이즈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룰을 안 따라요. 맞아. 그러니까 그 룰이, 그러니까 여기에 룰이 이겁니다라고 하면 그 룰이 엄청 부당하지 않는 이상, 아, 이 세계의 룰은 이것이구나. 그럼 그래. 내가 잘 몰랐지만 알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왜 내 룰을? 그러니까 오로지 항상 어디 가나 자기 룰인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와서 받는 데가 있고 카운터 와서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게 없어. 자기는 항상 앉아서 주문 받아야 되면 그 룰을 이쪽이 따라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게 많이들 하죠. 네. 이런 경우 너무 많아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고, 제발 반말 디폴트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초면에 전 존댓말을 엄청난 존댓말까지 아니어도 기본적인 요는 정도는 그렇죠. 붙여주셨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큰 바람인 것 같고 어떡하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연. 예. 네, 다음은 광역버스에서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서 내가 다리를 좁히게 만들고 금방이라도 가래를 베칠 것처럼 캬악 소리를 1분에 한 번씩 내는 버스 옆자리 아저씨. 정말 네, 대중교통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겪는 문제인 것 같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에게 아저씨라는 이미지는, 읽어보자면, 밥 먹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아무 말을 했고 들을 가치가 없어 밥에 집중하니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때린 모르는 아저씨. 이거 경찰서로 가야 되는 사연인 것 같은데. 범죄자시죠? 네, 그리고 여자애가 담배 피지 말라고 훈계하는 모르는 아저씨. 다 모르는 아저씨. 네, 저에게 아저씨는 누구처럼 사랑의 존재가 아닌 그저 남에게 참견하고 훈계하기 좋아하며 권위의식 많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이라도 쓸 의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네. 또 아저씨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연이 왔어요. 네, 집에 들어오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옷 정리, 그러니까 개고 뭐 그런 거겠죠. 빨래하고 찾아 입기, 밥 차리고 먹기 이런 거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아까 우리 드라마 얘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전부 다 아가씨라고 부른다. 이거 저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그 같이 일하던 언니가 계셨는데 저보다 오래 일을 하셨어요. 어떤 아저씨가 미스 땡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에다가 그 성을 넣어서 손님이야? 네, 손님이 뭐 예를 들어서 명찰이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 명찰이 막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뭐 성이 김이면 미스 김 이렇게 네. 그 카페가 떠나가라 들어오자마자 부르시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아저씨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다양하고 넓고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을 읽으면서.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네. 그 얘기를 안 했다. 그 기본적으로 나의 아저씨 진짜 이상한 게 그 왜 부장님을 왜 맞아.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죠? 맞아. 어디도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거 꼭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가 아저씨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 전부터 알던 진짜 동네 아저씨가 아니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직장에서 아는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남성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설정은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그냥 얘기하고 싶으니까는 아저씨라고 한 거고, 부장님, 나의 부장님 이렇게 못하서 이상하잖아요. 나의 부장님 하면 왠 줄 알아요? 바라자가 여자 안 같거든요. 남성인 것 같잖아요. 직장에서. 특정하기 위하여 아저씨라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목적하는 게 아저씨들 위로하고 싶으니까 아저씨라고 한 거죠. 관계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거 차치하고 일단 나이 차이는 아저씨 뻘이니까 우리 아저씨라고 하자. 이렇게. 근데 저는 계속 기시감이 좀 드는 게 예전에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남성한테 아저씨라고 자꾸 불렀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짜증난다 기억났죠? 했더니 이제 진짜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아니 나 참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심지어 둘 다 성인이고 네.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 여주 캐릭터가 남주 캐릭터한테 아저씨 네. 거리면서 네. 뭔가 네. 뭐 약간 의존적이고 네. 보호 받아야 되는 양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게 그렇죠. 임수정 배우가 그 소지섭 배우한테 시종일관 끝까지 계속 아저씨라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 드라마들이 몇 개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한 깨야 한 7살 요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왜 아저씨를 위치 네. 지으면 네. 왜 아저씨라고 부르냐 정말 싫다 했더니 진짜 아저씨가 나오죠. 진짜 근데 아저씨도 아니죠 사실. 네. 부장님이죠.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무명님이 네. 정말 사연이 많이 온 거 보니까 정말 떠오르는 계저씨에 대한 일화들이 많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의 아저씨는 무슨 너나 네 아저씨 귀엽다 해라 정말 싫다 보내주셨고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활동하는 단체의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아빠 친구가 한쪽으로 이분을 불러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임에 참가할 때마다 그 아저씨가 강제로 안았고 입술을 들이댔었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아빠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단체 활동이 더 중요했던 모양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저씨가 따뜻함을 줘요? 라면서 물음표. 지 좀만 뜨뜻하겠지. 정말 적확한 표현 아닌가요? 네. 너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피디님. 아니요. 아니, 뭐 이분이 쓸데없이 보내주신 네, 거예요. 네, 네. 사연이에요, 여러분. 팩폭. 그리고 저는 이 아빠가 바로 박동원 같은 남자예요. 네. 맞아요. 뭔지 알아요? 싫어하는 이유 알아요? 그거 다 그리고 보지. 주변에서 다 그러고 응, 있는 응, 거에 대해서 응. 인지하고 응. 있고 하지만 나는 응, 내 길을 응, 가겠다. 응. 너네도 따라오렴 하고서는 가족들 데리고 그 모임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아니 박동원 캐릭터가 직장에서 그 성희롱 사건 벌어지잖아요. 그럼 지 사람 좋은 척 다 하고 아마 해주지 않을 거예요. 괴로워하고 도와주지- 응. 바닥에 굴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메일 보내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아저씨 너나 가지세요가 메일 제목이고요. 14살 무렵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앞자리에 조수석. 최악의 선택이었죠. 차가 출발하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14살이라고 대답하자 껄껄 웃으며 20몇 살짜리 처녀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지금 누구 만나러 가냐? 옷이 예쁘다. 그때는 저도 순진했던 시절이라 말이 많은 아저씨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경험 이후에 택시는 최대한 타지 않는 것, 타더라도 대각선 뒤, 이어폰과 함께하는 교훈을 가지셨대요. 이 경험으로. 실제로 여성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 나오지만 여성들 앞자리에서 잘 안 타지 않아요. 택시 기사 바로 옆자리. 저도 안 저는 타요. 여러 명 탈 때 제가 네. 거의 앞자리를 많이 타긴 더워서. 아니요. 여러 명 탈 때 누군가는 여러- 앞자리를 타야 되니까는 그럴 때 앞자리 타는 거 말고는 앞자리에 안 타죠. 왜냐하면 너무 밀착 그러니까 거리감이 없잖아요. 옆좌석이 조수석이 거리감이 일단 없고 어떤 이런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말이나 이런 걸로써 내가 대응할 수 있으려면 무언으로 대응하든 뭘로 뭐 태도로 보여주든 이럴 때 일정 정도의 거리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각선 자리에 타죠. 네, 이거 되게 공감하실 대중교통계 쪽에 정말 아저씨들이 정말 그런 개저씨들이 범람하고 네. 있죠. 네. 네. 작년에 그 민우에서 그 2018년 30주를 맞이해서 네. 조사했던 네. 나의 여성차별 드러내기에서 네, 네. 진짜 많이 나왔던 게 맞아. 택시 탔을 때 아저씨들의 성희롱, 반말, 뭐 사생활 간섭. 심지어 밤에 탔는데 내가 밤에 타니까 본인이 또 돈을 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밤에 술을 먹고 타느냐. 이런 간섭부터 시작해서 뭐 짧은 치마를 왜 입었느냐. 아니 보기 좋다라든가 그 반말 그리고 어디가 40,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하는 방식 소위 말하는 아가씨를
대하는 네. 방식의 되게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택시를 한참 많이 탈 때 택시 타고 다니면서 정말 한두 번씩 계속 겪게 돼요. 근데 모든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친구랑 얘기할 때 남자인 친구는 택시를 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험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더라도 탈 때 드문드문 겪게 되는 걸로써 얘는 이렇게 쉽게 네. 편하게 택시를 이용하는데 목적지까지 잘 네. 이라는 걸로써 되게 그때 당황했죠. 택시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그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도 그냥 탑승자 중에 너무 정말 저는 정말 많이 봤는데 진짜 고등학교 때 제가 교복을 입고 플랫폼에 있었는데 자기가 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접근하던 아저씨도 있었고요. 뻥이겠죠 당연히. 그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학원 선생님이라 나에게 학업에 도움을 주려고 말 건 줄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 막 갈보가 어쩌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호선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특성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저씨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주요한 게 그놈의 너의 아저씨 사랑스럽냐. 글쎄요. 매사에 행동 하나 건네는 말 하나가 사랑스러워 감탄을 자아내는 아저씨를 죽기 전에는 볼 수 있겠죠? 라면서 물음표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한 분은 나에게 아저씨는 불쾌함, 무서움, 짜증 등 온갖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다. 라고 하셨어요. 아저씨들의 시선이나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위협 같은 거에 대해서요. 또 한 사연은 이분은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은데 13살 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는데 시골이라 6시쯤인데도 텅 비어 있었대요. 마을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 앞문을 열어주시길래 거기로 내리는데 기사가 제 손을 잡고 같이 놀자며 실실 웃는 겁니다. 뿌리치고 내렸지만 얼마나 기겁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 후 제가 타는 마을버스에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사놈이 여 기사님께도 추근되는 걸 봤습니다. 여 기사님이 매몰차게 쌩까셨죠. 그러니까는 일상이 그냥 추행과 성희롱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이 경험으로 굉장히 너무 공포스럽고 이후에 계속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리고 다음 사연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랑 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유흥가에서 술 취해 나오던 아저씨가 팔뚝을 잡아채면서 아저씨랑 놀까? 아저씨랑 놀자 하고 저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덜 취한 아저씨가 부장님 교복 입었잖아요. 애잖아요. 애. 하면서 끌고 들어갔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집까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뛰어갔고 멍하니 울지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울었으면 좋았을 걸 싶어요. 해지기 전이어서 어두운 밤도 아니었고 도로변 큰 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29이 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떠오르며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거 진짜 이 인간 진짜 어떡하죠? 근데 부장님 애잖아요. 애 이런 말도 그럼 애 아니면 되냐고요. 말리는 것도 잘 말려야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보내주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등굣길 마을버스 안에서 붐비는 틈을 타 양복 입은 아저씨가 제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댔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 정말 추행은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진짜 경험치로 따지면 모두가 한 번쯤 겪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 분은 이런 20대 초반 이게 현실입니다. 20대 초반 인턴 시절 회사에서 인기남이면서 유부남이었던 대리님이 사무실에서 이분 보고 답답하겠다고 타 지역으로 출장 가는데 바람이라도 쐬라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따뜻한 아저씨 점점. 운전 중에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며 잠시 쉬었다 가자며 끌고 가신 모텔 점점.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쉬었다 가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 대실이 큰 방이 아니라 짧은 시간 방을 쓰는 거라는 걸. 나의 아저씨 물음표 개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네. 사연을 모두 들었는데요. 정말 마지막 사연의 분처의 말처럼 나의 아저씨는 정말 개뿔이고 이 감옥 가야 되실 분들 너무 많고 자신의 욕망 정말 너무 부끄러워해야 될 분들 너무 많고 아까 무명님이 얘기하셨던 이 드라마가 디폴트 보통의 남자 사람으로 되는 것에 좀 분노하셔야 될 분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아저씨는 이미 충분히 너무나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발화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16화 내내 들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어제 12화까지 보고 악몽을 꿨어요. 막 꿈에서 아저씨가 쫓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서 사실 아빠 말 듣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긴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해장픽을 할까요? 무명님부터. 네. 저는 오락실을 픽하고요. 네. 제가 그 오락실은 고전 오락실 게임기가 있습니다. 보글보글, 테트리스, 스트리트 파이터인가요? 스트리트 파이터. 네. 그런 게임이 있는 삼각지와 남영역 사이에 있는 콩콩 오락실이라는 곳이고요. 어. 보글보글이나 이런 게임이 굉장히 후합니다. 소위 네. 말하는 목숨을 계속 주는 곳이에요. 오. 그래서 500원으로 오래 즐길 수 있고 머리가 복잡할 때 제가 집에 가면서 한 번씩 아하. 들려서 보글보글을 미친 듯이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두가 오락실을 가진 않으셨겠지만 가셔서 그때 추억 이제 소환하고 싶으신데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락실 찾으시는 분들 서울에 몇 군데 없어요. 보글보글, 테트리스 이런 거 있는데 거기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서울만 소개했구나. 네. 아니에요. 어쨌든 아시는 대로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네, 여러분 혹시 근처 계시거나 아니면 오락하고 싶으신 분들 또 그 스틱 오락이 또 맛이 있잖아요. 돈 넣고. 굉장히 맛있죠. 네. 그래서 또 폰 오락과 좀 다른 맛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코아님의 픽. 네, 저는 MJ 알리지라는 작가의 이니미니라는 소설을 추천합니다. 이니미니 추리소설인데요.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작가는 남자예요. 근데 이제 여성 주인공들이 주요하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소설입니다. 재밌어요. 네. 제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해장픽 고민하다가 네.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냥 갑자기 약간 지난 노래인데 엄정화. 네, 엄정화 가수의 정말 이번 앨범이 너무나 활동 무대가 별로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40대 비디오 그러니까 아티스트 비디오형 가수가 활동할 수 있는 판이 너무 없다. 아이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소위 얘기하는 막 공연장에서의 뭐 노래 중심의 아티스트가 아닌 여성이 근데 엄정화 앨범이 너무 훌륭하고요. 퍼포먼스 너무 좋고요. 근데 특히 엔딩 크레딧이란 노래를 한번 여러분 너무 좋죠. 늦음하게 퇴근할 때 한번 지하철에서 귀를 꽂고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노래가 디스코인데 약간 슬프면서 이렇게 내적 뭔가, 댄스? 내적 댄스와 그 슬픔과 뭔가 어허. 여러 멜랑콜리한 감정들이 진짜 다 밀려오거든요. 오호. 퇴근이 좀 늦을 때 그걸 꼭 듣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너무 퇴근 그래서, 빠를 때는 안 들으시나요? 네? 퇴근 빠를 때는 안 들으시나요? 예, 퇴근 좀 늦을 때. 멜랑콜리? 예, 멜랑콜리. 아하. 밤에. 어떤 정서를 이제 아하. 대변하는지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제 인생 아직 뭐 계속 하고 있지만 뭐 그 정서를 진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 노래를 진짜 꼭 한 번씩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코나님의 네. 소감을 끝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네, 너무 재밌었고요. 이 나이 아저씨를 원래 보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 섭외가 됨을 통하여서 본 이 경험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반가웠고요.